그렇게 권력의 핵심 3대장이 연이어 죽었다. 우연이라 하기엔 기가 막힌 일이었다. 어쨌든 중종은 땅에 떨어진 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일찍 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갓 문과 급제하여 명단에 먹물도 마르지 않았던 생신입 대간 조광조가 아뢰었다. 전하, 언로가 통하고 막히는 것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옵니다. 근자에 박상 김정 등이 구원에 따라 진언하였는데 그 말이 지나친 듯하면 쓰지 않으면 그만이거니와 어찌하여 다시 죄를 줍니까? 대간이 그것을 그러다 하여 죄주기를 청하여 잡아오기까지 하였습니다. 무릇 대간된 자는 언로를 잘 열어놓아야 그 직분을 다 해낸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대간은 스스로의 직분을 잃고 언로를 막히게 하였습니다. 신이 어찌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겠나이까? 신 감히 청하옵건대 사헌부, 사간원, 양사를 파직해 언로를 여시옵소서.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 하나가 자신의 상관, 전원을 잘라달란 소리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조광조는 뭘 믿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중종에게는 아내 신씨가 있었다. 그녀는 매우 현명한 여인이었다. 반정이 일어나던 그날, 군사들이 연산군의 이복동생 진성대군의 집을 에워싸자 진성대군은 자신을 죽이려고 온 병사라 생각하고 자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아내 신씨는 군사의 말머리가 이궁이 아닌 궁궐을 향해 있으므로 이는 죽이려 온 것이 아닌 호의의 뜻이라며 남편을 말렸고 과연 그녀의 말대로였다. 이때 그녀의 만류가 없었다면 진성대군은 중종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성대군은 임금이 되었지만 신씨는 중전이 되지 못하고 사저로 쫓겨났다. 이유는 신수군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워낙 총명했던 여인이었기에 여기까지도 예상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새로 맞이한 중전이 장경왕후 윤씨다. 그녀의 인품 또한 칭송이 자자하였다. 늘 겸손하였고 중궁에 머무는 9년 동안 단 한 번의 자분도 내지 않을 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하였다. 장경왕후는 중종 6년에 딸을 낳고 중종 10년에는 원자를 낳았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원자를 낳은 그녀는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중종의 슬픔은 무척 깊었다. 그런데 그해 8월 담양부사 박상과 순창구수 김정이 상소를 올렸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옛 왕비 신씨가 밖에 있은 지 10년이 넘어 싸웁니다. 진실로 어버이에게 승순하지 못했거나 종묘사직에 죄를 얻음이 아니면 비록 작은 허물이나 미세한 잘못이 있더라도 결코 끊어버리는 의리가 없거늘 하물며 명분도 없고 까닭도 없이 배출하셨단 말씀이옵니까? 이는 진실로 박원정, 유순정, 성희안 등이 신수군을 제거하고는 왕비가 곧 그 소출이므로 그 아비를 죽이고 그 조정에 서면 뒷날 후환이 있을까 염려하여 자신을 보전하려는 사사로움을 위해 폐위시킨 것이옵니다. 그러나 지금 중궁의 주인이 비었으니 이때를 기회로 결단하시어 신씨를 복귀시키시고 박원정 등은 이미 죽었지만 마땅히 죄를 밝히시옵소서. 단순히 폐비 신씨의 복귀를 원하는 상소가 아니었다. 잘못하면 전국 공신 전체가 피바람을 덮었을 무서운 일이었다. 훈구파를 견제해야 할 대간이 보기에도 이건 선을 넘었다 싶었다. 폐비 신씨가 복귀하면 복수의 칼바람을 대간들도 비켜가지 못할 것이며 연산군 시즌2가 재현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를 거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가. 이에 대사관 이행, 대사원 권민수를 비롯한 대간이 나서 폐비의 복귀를 주장한 박상, 김정을 탄핵하였고 중종도 대간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간의 말이 옳다. 그때는 쫄아서 찌그러져 있던 것들이 이제 와서 뭔 헛소리인가. 뭔가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을 것이다. 김정과 박상을 잡아들여 국문하라. 그렇게 일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생신입 대간 조광조가 태클을 건 것이다. 대간은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막게 했으니 이런 대간들과는 나 일 못하겠다. 다 잘라라 이거였다. 뭐 이런 미친놈이 다 했나 싶겠지만 희한하게도 중종은 조광조의 말을 들어주었다. 대간 전원이 교체된 것이다. 이 일로 신료들은 조광조의 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모두가 조광조 이야기를 하였다. 출근하면 조광조 얘기로 시작하고 퇴근해도 조광조 이야기로 마무리하였다. 어떻게 생신임 하나가 들어와 지 상관들을 다 갈아치워버릴 수가 있나. 왕의 남자니까 가능한 것이지 조광조도 믿는 구석이 있었다니까. 조광조가 왜 왕의 남자인가? 이런 일이 있었다. 조광조가 알성문과에 응시했을 때 중종이 친히 시험을 주관하였다. 중종이 질문하였다. 금일과 같은 어려운 시대에 이상적인 정치를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광조가 답하였다. 세상에는 성함과 쇠함이 있으나 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로서 사람을 이끌고 바른 정치로 그것을 행한다면 정치와 교화가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중종은 크게 감격하였고 조광조는 급제하였다. 이때부터 조광조는 왕의 남자로 낙점되었고 중종은 조광조로 파트너로 하여 왕권 회복의 시나리오를 계획하였다. 인재로구나. 내 조광조와 함께 뜻을 펼칠 것이다.
조광조는 그렇게 화려하게 데뷔하였고 일약 스타가 되었다. 조광조는 과거 어떤 사람이었을까? 개국공신 조원이 그의 고조부였으니 조광조의 가문은 훈구 가문이었다. 그러나 조광조는 성리학자 김굉필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그의 인생도 달라졌다. 김굉필은 살인이 중심이었던 김종직의 수제자였다. 세월이 흘러도 김종직의 영향력은 죽지 않고 김굉필, 조광조에 이르러 계속 실현된 것이다. 조광조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였다. 당연히 스승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의 영향도 크게 받아 훈구 가문의 사람이지만 본격적인 살인파가 되었다. 그러나 스승 김굉필은 무오사하로 유배되었다가 갑자사화 때 사사되었다. 그리고 반정이 일어났다. 급변하는 시대를 몸으로 체험한 젊은 선비 조광조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의 혼란은 임금도 신하도 옛 성년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성리학을 통하여 이 나라 조선을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만들 것이다. 중종은 젊은 선비 조광조에게 흠뻑 빠졌다. 말마다 청산유수요 핵심을 콕콕 찍어내는 것이 아주 그냥 속이 다 후련할 정도였다. 조광조가 말하면 중종은 그저 듣고 그 말이 옳다며 맞장구를 칠 뿐이었다. 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은 조광조는 당연히 초고속 승진하였다. 홍문관의 수장인 부재하까지 오르는데 채 2년이 걸리지 않았다. 조정 내에서 조광조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으며 젊은 나이에 살인파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다. 유생에게 조광조는 스타였고 대간에게 조광조의 말은 곧 진리였다. 그 위세가 워낙 대단하니 대신들도 가급적 조광조와 어긋나려 하지 않았다.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 열렬한 지지 세력에 뒤에서는 왕이 팍팍 밀어주니 조광조는 꿈꾸었던 개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전하, 정몽주와 김굉필을 문묘에 종사하게 하시옵소서. 문묘는 공자를 모신 사당으로 그 시절 문묘에 종사된다는 것은 유학자로서 최고의 명예를 얻는 것이었다. 정광필을 비롯한 대신들은 정몽주는 인정, 김굉필은 불가함을 주장하였다. 정몽주는 세운공을 보나 저리를 보나 만세의 스승이라 할 수 있겠으나 김굉필은 종사하기엔 미흡하다 사료되옵니다. 이 부분은 대신들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김굉필을 정몽주와 같은 급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아무래도 스승에 대한 조광조의 예우가 조금은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정몽주만 종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이는 사림의 힘을 대세로 만드는 큰 수확이었다. 조광조는 멈추지 않았다. 과거 제도에도 문제는 있사옵니다. 인재를 뽑을 때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중요하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으로는 덕을 평가할 수 없으니 진정한 인재를 뽑기에는 부족함이 있사옵니다. 지금 인재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다 이 때문이옵니다. 그럼 어찌해야 좋겠는가? 천거로 인재를 뽑을 수 있사옵니다. 과거제를 천거제로 대체하시옵소서. 그럼 전국에서 인재를 추천하면 과인이 시험을 치러 검증하여 뽑으면 되겠구나. 바로 그것이옵니다. 그러나 남군이 반대하였다. 과거제를 무시하면 아니 되옵니다. 정자나 주자도 과거 출신이었고 그동안 수많은 군자와 대인이 과거제로 나왔사옵니다. 굳이 천거제가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과거제를 존속시키며 천거로도 일부의 관리를 뽑을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중종은 역시 조광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혈량가를 실시 훌륭한 인재가 각지에서 추천되었고 임금과 정승들의 최종 면접을 거쳐 옥석을 가렸다. 조광조는 그 인재들을 홍문관, 사간원, 시종 등 요직에 등용하여 사림의 세력으로 키웠다. 이때 조광조를 반대한 남군은 누구일까? 남군 또한 살인파의 일원이며 김종직의 문인이었다. 조광조의 스승이었던 김굉필과는 동문수학하였으며 조광조가 나타나기 전 살림의 기대주는 누가 보더라도 남곤이었다. 갑자사화로 유배되었으나 중종반정 이후 복귀하여 그 뒤로는 중종의 신임으로 승승장구하였다. 정광필은 남곤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미래의 정승감을 한 명만 꼽는다면 당연히 남곤이옵니다. 그 분위기 그대로 갔다면 사림의 영수는 곧 남곤의 자리였다. 조광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마치 모차르트의 등장을 반기지 않았던 스탈리에리처럼 남곤에게 조광조는 질투의 대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개혁은 계속되었다. 신이 꿈꾸는 이상국가는 백성 모두가 잘 사는 나라이옵니다. 하오나 지금은 나라의 부를 100여 명의 공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사옵니다.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할 일이옵니다. 그들이 가진 땅을 국유화하시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또한 노비법을 고쳐 노비들이 양인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늘어난 양인들이 전하께서 나누어준 땅으로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낸다면 그야말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사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구나. 하지만 워낙 사안이 큰 것이니 조금씩 검토해보자. 근데 공신들의 반발이 있지는 않을까? 이 나라의 주인은 전하시옵니다. 공신들의 반발 따위는 찍어 누르실 줄도 아셔야 하옵니다. 그렇지. 내가 좀 우유부단하긴 해.
그리고 소격서는 미신과 같은 것으로 폐지하심이 마땅하옵니다. 불교적인 종교 행사 역시 없애야 하옵니다. 소격서란 조선시대의 도교식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따라서 유학자인 조광조가 소격서를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동안에는 원래 있었던 것이니까 있어도 문제될 것은 없었으니까 굳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이를 폐지하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조광조는 달랐다. 앞장서 소격서의 폐지를 주장하니 대관들도 기다렸다는 듯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 조광조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주었던 중종도 이번에는 망설였다. 성군이셨던 세종대왕도 성종대왕도 소격서는 건드리지 않으셨다. 굳이 협파할 것까지야 있겠느냐. 성리학이 근본인 나라에서 어찌하여 도교식 제사를 지낸단 말이옵니까? 두 성군께서도 이것만은 잘못하셨습니다. 협파하셔야 하옵니다. 중종이 결단하지 못하자 대관들이 또 우르르 몰려와 조광조의 뜻에 힘을 실어주고 중종을 압박하였다. 결국 중종은 그 뜻에 따라 소격서를 협파하였다. 조광조 일파는 승승장구하였다. 조광조가 앞장서고 대관들이 힘을 모은다면 못할 것이 없었다. 조광조는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국가도 곧 완성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자신감이 독이 되었을까? 조광조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중종도 그동안 좋기만 했던 조광조가 이제는 부담으로 느껴졌다. 성리학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임금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하옵니다. 어제 낸 숙제는 다 하셨습니까? 너무 고단하여 미처 다 하지 못하였다. 그래도 오늘 안에는 다 할 것이다. 어쩌자고 게으름을 피우십니까? 연산군의 역사를 잊으셨습니까? 나도 경연의 회의에 하루 종일 쉴 틈 없는 임금이다. 피곤하면 못할 수도 있지. 그 기분 나쁘게 연산군과 비교하고 지랄이냐. 잘못된 것도 교훈으로 삼으셔야 성군이 되시기. 그만 좀 하라고. 정몽주 문묘종사의 현량과 실시 그리고 소격서 철폐까지 계속되는 성취감에 조광조는 중종의 마음이 변하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개혁은 더 서둘렀고 끝내는 전국 공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리기 시작하였다. 중종 14년 10월 25일 대사은 조광조, 대사관 이성동 등이 합사를 아뢰었다. 전국 공신은 세월이 오래 지나기는 하였으나 이 공신에 참여한 자에게는 폐주의 총신이 많은데 그 죄를 논하자면 워낙 용서되지 않는 것입니다. 폐주의 총신이라 할지라도 반정에 공이 있다면 기록되어야 하겠으나 공없이 오른 2, 3등 공신 20여 명과 4등 50여 명은 마땅히 개정해야 올 싸움이다. 그 당시 전국 공신이 100여 명이었으니 그중 공도 없이 반만 축내는 70%의 공신은 잘라야 한다는 소리였다. 생신입 때도 대관돌 전원을 교체해버린 조광조였다. 나름대로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늘 그렇듯 대관들은 조광조의 주장에 지원 사격을 하였다. 대신들은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 다 자르는 것은 곤란하옵니다. 4등 중에서 문제가 되는 몇 명을 개정하시는 것이 옳을 듯하옵니다. 어지간한 중종도 이번에는 대신의 의견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그것이 좋겠소. 4등 중에 무리가 시끄러운 자들을 추려하래세요.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소리를 하는 임금, 조광조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한편 남고는 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조광조 일파에게 탄핵당했던 심정과 자주 정세를 논의했고 결국에는 전국공신의 상징인 홍경주와도 만남을 가졌다. 그 역시 청탁받은 일로 탄핵되었던 인물, 하나같이 조광조라면 이를 갈던 사람이었다. 세 사람은 자주 만나 무언가 논의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홍경주의 딸이며 중종의 후궁인 희빈 홍씨가 중종에게 나뭇잎 하나를 바쳤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군요. 벌레가 갉아먹은 자리가 글로 나타났으니 주초위양이라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조광조와 남고는 같은 김종직 합파 사람으로 서로 친분이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산책을 하는 길에 예쁜 여인이 지나갔는데 조광조는 그 여인이 너무 예뻐 계속 뒤돌아보았다. 그러나 남고는 눈 한번 돌리지 않고 꼿꼿하게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이에 조광조는 너무나 부끄러워 자신의 수양이 부족함을 자책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조광조의 어머니는 남곤의 사람됨을 의심하며 이렇게 충고하였다. 젊은 사내가 예쁜 여자를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남곤은 눈 한번 돌리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차갑고 모진 사람인가. 앞으로도 너에게는 하등 도움될 사람이 못 될 것이니 내일부터 남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거라. 이후 조광조의 어머니는 아들이 남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집도 이사하였다.